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참 시간이 좀 진짜 빨리 갑니다. 벌써 이제 2014년도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대형주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괜찮은 흐름이 좀 나타났었지만, 중소형주 쪽으로는 이제 2013년도 하반기에 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들이 좀 상당히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201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수익을 말하다의 저희 프로를 보시면서 2014년도에는 많은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주차고요. 5주차인데 원래 이제 정상적인 강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거였었냐면 디스플레이 2주차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2014년도 막 시작했을 때 정말 올해는 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쪽이 좀 유망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초 특집 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장의 올해 한 해의 어떤 시각들을 좀, 바라보는 쪽으로, 장세 전망을 좀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좀 부각을 좀 시킬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도 시작됐는데요. 작년 한 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화두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작년 한 해는 계속 우리를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제 이거죠. 이제 유동성 정책의 변화. 결국은 선진 증시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의 변화가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 해를 좀 기억했을 때 이런 현상들을 좀 봤었을 겁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는데 6월 정도죠. 6월 정도에 갑자기 버냉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적 완화 규모 축소의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은 경기의 사이클이 안 좋기 때문에 당장 하지는 않을 거다 하고 해서 다시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1900포인트의 저점과 2000포인트 정도의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이 부분이 무슨 얘기를 통해서 왔었냐면 결국 유동성 규모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 한 해는.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2013년도 마지막 FRB 정례 회의에서 결국은 유동성 규모를 한 100억 불 정도 줄이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미국은 폭등을 해버렸죠. 연준의 발표가 있음과 동시에 미국 종합주가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냥 수직으로 장중 분차트 없이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폭등을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신흥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주가가 못 올라가는 한 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체적인 2013년도의 흐름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냐면 결국 유동성 규모 축소 여부, 유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시장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잡는 굉장히 혼조 국면의 한 해를 좀 보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동성의 얘기가 다 끝난 거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그러니까 지금, 월 단위로 850억 불씩 사들이는, 모기지 채권하고 국채를 갖다가 850억 불씩 사들이는 거를 100억 불을 줄여서 750억 불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돈을 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돈을 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유동성이 선진시장을 중심축으로 해서는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아마도 2015년도에는 이 규모 축소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결국 2014년도 역시도 이 유동성 정책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그리고 2015년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면서 결국은 이 유동성에 대한 논쟁은 지금 쉽게 끝날 얘기들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굉장한 어떤 그 압박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그 뒷부분에 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러면 미국이 돈을 푸는 규모가 줄어드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굴러가는 구조가 무역 쪽에서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근데 돈의 유입에서는 항상 플러스 요소를 작용하죠. 그러니까 무역에서 적자난 부분을 투자 수지로 커버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전 세계 시장의 자금을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그런 쪽인데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지금 10년물 이런 것들이 지금 3%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그 미국의 그 금리가 3%대로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 자금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어렵다. 거기다가 이제 그 기타 국가들의 그 통화 정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기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지금 이제 푸는 단계죠.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는 단계를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당분간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 근데 이제 이쪽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 쪽인데요. 일본 쪽인데 아베노믹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세계의 화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팽창 정책을 가지고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자금을 풀어나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유럽은 크게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 환율입니다.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그 무역 수지 흑자 부분을 빼서 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환율이 이제 1,100원대 정도로 했던 것이 지금 이제 1,050원대로 떨어졌고요. 내년에 지금 전망치는 어디까지 지금 내려가냐면 1,000원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결국 이거는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엔화 같은 경우는 80엔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105까지 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일본에서 쓰는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제품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딱 마주쳐 있는 부분들이 결국 IT 플러스 자동차죠. IT 플러스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1,100원이라는 거에서 지금 1,05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내년엔 1,000원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에서 105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와 이거의 갭은 더 많이 벌어지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하고 많은 부분이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수출 경쟁력 쪽에서는 IT 쪽이나 자동차 쪽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일본에서 돈 많이 푸는 건 자기네 나라 그 경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보고 니네가 그만큼 손해를 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돈을 엄청나게 지금 풀어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국의 경기를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자국의 경기를 살리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가 그만큼 손해를 보란 얘기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위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금액 유출입 양을 갖고서 무역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그 미국의 기축 통화를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이 조절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망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니먼 사태를 겪으면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유로화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에서는 무역에 혼란이 오는 거고 각각의 자국의 이기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환율 전쟁이라는 게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국가들은 환율이 지나치게 자기 나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돈을 같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을 같이 풀다 보면 결국 화폐 가치의 본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경제 구조가 왜곡되는 현상들인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그겁니다. 지금 유동성 정책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자금 유출을 통해서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요. 금리 인상되고 경기 부진,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자국에서 돈을 이만큼 벌던 거를 반밖에 못 버는 환율 구조로 가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있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이게 주가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선진 증시는 좋아요. 근데 이머징 마켓은 안 좋아요. 이머징 마켓은 지금 현재 횡보 내지는 좀 지루한 패턴들을 보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근본적인 디커플링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디커플링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환율 전쟁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어떤 이익 가치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사실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 쪽에서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풀려 있는 자금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로도 들어왔고 브라질로도 들어가고 여러 나라로 다 들어갔던 거죠. 근데 자금 회수가 되면 투자 수지 흑자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랑 우리나라 채권을 팔아서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 증시는 좋지만 이머징 증시는 지금 현재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전체적인 장의 흐름들에서 큰 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근본적인 이제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환율 전쟁이라는 수문 안에 있는 부분들의 결국 진짜 전쟁이 무역 전쟁인 거고요. 무역 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 가치가 자꾸 하락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지금 사실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죠. 미국은 리먼 사태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지금 자국의 경기들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위기 상황까지 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한 게 결국은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는 번 버냉키가 엄청난 유동성 살포를 통해서 결국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신흥시장 쪽의 어떤 이익들을 뺏어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유럽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쪽에서도 같은 통화를 사용하면서 그리스의 문제가 점점 커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확대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유동성을 살포하면서 세계의 통화량 방출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산업들을 보호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드렸냐면 글로벌 금융 환경에 지금 왜 유동성 논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동성 논쟁의 핵심은 뭔지, 그리고 향후 유동성 논쟁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근데 결국 2014년도 역시도 이 유동성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당장 통화량을 줄이는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 쪽까지 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장 통화량을 큰 폭으로 늘리지는 않겠지만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올해 한 해 전체적으로 유동성 정책을 봤었을 때는 올해 장에 대해서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만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항상 이것은 모든 경기 상황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은 부정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뭐를 지금 보셔야 되냐면 경기입니다, 경기. 지금 통화정책이 미국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대전제가 됐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하실게요.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벌어졌죠. 리먼 사태가 벌어지고 얼마의 돈을 쏟아붓냐면 2조 5천억 불. 2조 5천억 불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인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부터 2조 5천억 불. 그래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3차 양적 완화까지 집계를 한다면 아마도 3조 5천억 불 정도는 될 겁니다. 이 자금들을 풀어서 쏟아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012년도 말부터 조금씩 경기에 대한 반응들이 나와요.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일단 지금 최근에 발표된 숫자가 원래 이제 리먼 사태 처음에 발생했을 때 실업률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2%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업률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7%대까지 떨어졌죠. 원래 이제 그 유동성 규모 축소의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실업률 6.5% 그리고 물가 상승률 2% 이내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실업률이 12%대에서 7%대까지 잡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랄 사건들이 3분기 GDP를 계산을 해보니까 4%가 나왔다는 거죠. 3분기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고속성장을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급속도로 지금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만의 현상들은 아닙니다. 미국만의 현상들은 아니고 그렇지 이러한 경기 사이클에 대한 배경이 지금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통화 정책을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럽을 좀 보시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출발이 뭐냐면 그 경제 여건이 다른 상태에서 이거 조금 다릅니다. 경기 여건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같은 통화를 사용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 경기 상황이 나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역의 자유조절 기능이 뭐냐면 경기 상황이 좋은 데는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서 자율 조정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결국은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이러한 정상적인 무역의 원리를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율로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독일과 프랑스는 같은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데는 계속 나빠지고요. 좋은 데는 계속 좋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그리스 사태라는 게 터진 거죠. 그리스 사태가 터지니까 연쇄적으로 해가지고 포르투갈 계속 줄줄이 나왔죠. 근데 이제 가장 직격탄이 됐던 게 뭐냐면 유럽 내에서 가장 규모가 그래도 큰 쪽인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까지 전염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금리가 지금 폭등하면서 상당히 위기 상황까지 왔죠. 근데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 여기도 이제 1조 유로 정도를 방출을 하면서 결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을 사용했고요. 아마도 유로본드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본드는 전 세계가 각각의 나라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하나로 묶어서 유럽 채권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까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엄청난 자금을 이제 살포하면서 이제 유럽도 무슨 현상이 좀 벌어졌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좀 잡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부으면서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일본은 확정적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항상 통화 정책의 반대쪽에 있는 경기 사이클이 지금 미국 쪽 경기 사이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럽 쪽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 쪽만 가세를 해주면 경기 사이클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 여건이 좋고 나쁘고에 영향은 좀 받겠지만 전체적인 경기가 좋았을 때는 수출 여건은 좋아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를 보셔야 돼요. 통화 정책은 어차피 내년에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통화정책 방향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5년도를 사실은 좀 걱정을 해야 돼요. 2015년도에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조치가 단행된다면 이거는 좀 충격 파동이 좀 있을 겁니다. 다만 2014년도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통화정책은 어차피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존 깔고 보시고요.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좀 반응하는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장상을 좀 보시는 게 좀 낫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정리해드렸냐면 2014년도에는 어차피 통화정책은 우리 환경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화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만 따라서 투자의 방향들을 잡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투자의 의사결정들을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2014년도에는 이거를 보자는 얘기죠. 경기 사이클을 좀 보시자는 얘기죠. 경기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어차피 통화 정책이나 유동성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거고 결국 경기의 방향을 좀 따라가는 흐름으로 좀 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는 지수의 밴드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뭐 어느 쪽이 어떻다, 뭐 지수가 상단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하단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올해 14년도부터는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장의 방향들이 그 유동성 정책과 경기라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투자 의사 결정들이 바뀌어갈 것 같은데 항상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유동성 정책은 아니고요. 경기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를 보시고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었을 때는 그 앞부분에 좀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 좀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고하저라고 그러죠. 앞부분에서 고점을 찍고 뒷부분에서 좀 흘러내린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유동성 규모 축소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금리 인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신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가면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부분 쪽이 조금 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2014년도의 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업종들이 어느 쪽에 있냐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새로운 먹거리죠. 결국은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은 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조선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그리고 주력을 해야 될 거는 결국은 분명히 이제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 1년 차에는 강한 어떤 성장 정책을 사용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내년부터는 각국이 성장 정책을 사용하면서 성장 정책의 강화 정책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느 쪽과 관련된 쪽이냐면 유럽과 관련된 쪽입니다. 대부분 선사들이 유럽 쪽에 많이 있고요. 유럽 경기 회복에 가장 수혜를 좀 받는 쪽이다. 지금 당장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에코10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에코10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연비 싸움입니다. 배도 연비 싸움인데 지금 노후화된 배를 그대로 끌고 가게 되면은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름값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배를 만들어서 돌리면 오히려 연비 측면에서 이제 훨씬 좋다. 그래서 에코10 개념이라는 얘기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서 이제 성장 동력은 이제 해양 플랜트 쪽입니다. 해양 플랜트 쪽인데 뭐 해양 플랜트 쪽은 원래 좋았어요. 원래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선 쪽인 에코10과 해양 플랜트의 모멘텀을 가지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실적이 턴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조선 쪽을 전반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도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쪽은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쪽의 전략하고 TV 시장의 새로운 개화 쪽이 나타나면서 디스플레이 쪽은 전반적으로 업종이 좀 나아질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뭐 반도체니 스마트폰이니 이런 얘기들은 뭐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단가이나 압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성장에 분명히 한계가 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게 자, 우리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인데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 싸움이에요. 에너지 싸움인데 풍력과 태양광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성장 엔진으로서 상당히 주목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시장이 못 열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유럽의 경기 침체가 전체적으로 투자 자금 자체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 자, 풍력은 지금 이제 원자력을 대체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앞으로 진행될 거고요. 유럽 경기 회복의 가장 큰 수혜가 지금 예상되는 쪽이 풍력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인데요. 태양광은 결국은 이제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태양광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점. 그걸 갖다가 그레이트 페리어트라고 하는데 요게 나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이게 일부 국가는 도달을 했고 일부 국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보통 독일이 10년 동안 투자했던 거를 5년 안에 쏟아붓겠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 쪽을 통해서 투자 확대가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으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신재생 쪽의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 에너지 전쟁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쪽 운송수단의 어떤, 대체 에너지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서 전기를 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선박을 뭘로 갈 거냐, 항공을 뭘로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운송 에너지를 뭘로 할 거냐라는 전쟁들이 좀 각국에서 경쟁력 있게 이제 서로 진행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죠. 바이오인데요. 바이오인데 뭐냐면 시밀러, 줄기세포, 신약, 헬스케어. 요거는 뒷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기술 신물질입니다. 신기술 신물질인데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뭐가 있었냐면 한솔테크닉스가 갑자기 상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이거죠. 애플에서 이제 핸드폰 충전 자체를 갖다가 무선 충전으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초에 전기전자 뭐 이런 박람회가 있는데 이쪽에 혹시 관련된 것들이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선 충전 쪽 관련 부분이 이슈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빅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슈퍼섬유. 뭐 슈퍼섬유는 효성에서 만든 폴리케톤 그리고 아라미드 섬유 그리고 탄소 섬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물질 같은 경우 CNT, 그래핀, 뭐 메탈 메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화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중복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뭐 LE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번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까지 이제 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LED 종목이 최근에 조금씩 좀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들이 지금 반짝반짝 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한 건 LED는 개화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고 그래서 LED에 대해서 뭐 나머지 얘기는 안 드리고 요거는 이제 종목 몇 개만 좀 찍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우리가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최고 핵심이 뭐냐면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라는 건 전기차에도 쓸 수 있지만,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전기차 내부에 2차 전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이 개화되어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 그래서 먼저 2차 전지 쪽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지는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로 나눠지는 거죠. 1차 전지는 쓰고서 다 쓰면 버리는 거고 2차 전지는 충전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전부 다 묶어서 2차 전지라고 하는 거죠. 2차 전지가 지금 응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 그리고 노트북,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핸드폰 하나 팔아가지고는 2차 전지의 그 규모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노트북도 사실 시장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근본적으로 가장 커지는 부분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전력 저장 장치, ESS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요런 부분과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전기 자전거, 요 부분은 전기차. 근데 전기 자전거를 갖다가 지금 갑자기 만도에서 만든다고 하는 거죠. 만도에서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도 일부 사업부를 가지고 전기 자전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전기차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전기 자전거를 시험 삼아서 좀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절대 조건은 뭐냐면 전기차가 되면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전기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오느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테슬라라는 얘기를 작년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들었죠. 테슬라 그러는데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게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0에서 100km까지 가는데 보통 그 최고의 차종들이 이제 한 4초 정도 끊는데 얘도 거의 4초 정도 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리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테슬라는 구동 자체를 갖다가 엔진을 가열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순간적인 힘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테슬라가 시속 250km까지 나간답니다. 빠르게 나갈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요. 한 번 충전을 해서 300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근데 아직 단점은 뭐냐면 가격이 좀 비싸다. 한 7만 불 정도 합니다. 7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700만 원 정도 하나요? 7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테슬라는 사실은 전기차만 하는 회사이고요. 이제 BMW니 뭐 이런 뭐 벤츠니 뭐 이런 데들이 다 이제 전기차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기차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사양이 좀 이쪽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세가 된다.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핸드폰,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지는 전기차 한 대는 지금 스마트폰 6,000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6,000개를 붙이는 거면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 같은 데서 지금 이제 그 분기당 판매되는 게 이제 한 5,000대인데 내년에 더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아마 올해는 분기당 10,000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분기당 10,000대면 요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은 6,000대가 10,000대가 붙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한 6천만 대. 이렇게 되면 이게 핸드폰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판매되는 숫자가 한 4억만 대 정도 되니까 전기차 조금만 더 팔면은 이런 시장이 하나 열린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기차가 올해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10,000대 파는데 BMW니, 벤츠니 이런 데들은 올해 판매 계획을 한 2만 대 정도까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만 대까지 늘린다. 뭐 이렇게 따지면은 스마트폰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로 지금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의미는 올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이 뭐냐, 그리고 뭘 사야지 돈을 버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별도의 시간에 다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 제가 진행하는 이 강의 일정 안에서 2차 전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되는 종목들을 결국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데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 그리고 이제 어느 종목이 가장 좋은 쪽인지 뭐 그런 쪽을 좀 찾아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강의 일정상 다음에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런 지표들, 그러니까 리튬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세계에서 2차 전지 용도별로 사용하는 거는 뭐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뭐 전동 공구,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인데,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이 좀 커지죠. 이게 이제 자동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에 부분들이 리튬 이온 전지로 이제 그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쪽의 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2013년도를 지나면서 2014년도에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이겁니다. 2013년도에 이걸 채택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완성은 안 됐는데 2014년도에는 아마 이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다가 태블릿 PC를 장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태블릿 PC가 이게 자동차 안에 돌면서 자동차의 문제점을 바로 발견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고요. 아니면은 정비소에다가 바로 갖다 주는 거죠, 자료를. 그렇게 되면 그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도 뭐가 문제인지를 정비소에 그냥 봐도 넣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정비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떠버리니까, 이 태블릿 PC 안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카가 지금 진행되는 단계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쪽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한 그 전기차 쪽이 하나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2013년도에 LED 조명이 사실은 개화가 됐습니다. 개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종목들이 2013년도 말 정도부터 마지막 거래일 전후해 가지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확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그 LED라는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상당 부분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우리 ETI, 우리 ENL 관련 쪽에 한 파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쪽을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얘네들이 조명 쪽에 관련된 부분이 확대되는 시점에 주가가 좀 변화되는 시점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 관련해가지고 특허가 하나 나오면서 이제 제품 상용화 초기 단계에 거의 들어갔다 하겠고 이제 관련 종목들이 한 바퀴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서서히 들어 올라오면서 바닥 대비로 지금 한 15%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1조 정도가 올해 매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지금 꾸준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LED 종목군들 자체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안 움직였던 건 이제 금호전기 관련 쪽. 그래서 금호전기 쪽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회사인 더 니즈의 부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장 움직이기 힘듭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보시죠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LED 관련 종목들 저희가 얘기했던 시점이 어쩌면 정확한 타이밍이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의 순서를 좀 정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어떤 움직임까지도 좀 같이 보면서 강의 일정이나 순서들을 좀 정하는 겁니다. 이제 원래 뒷부분에서 이걸 좀 하려고 하다가 앞부분을 돌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종목군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알아야 될 때 좀 들어가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쪽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 쪽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쪽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더군다나 올해 가장 크게 보는 쪽,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가장 크게 보는 쪽은 사실은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이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종목을 이제 골라내질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삼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에 대한 신성장 성장 정책의 방향은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삼성이 비상장 업체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비상장 업체를 갖고 송도에서 생산 공장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나머지만 지금 구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삼성이 그리는 그림은 좀 커요. 삼성이 그리는 그림은 굉장히 큰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초산업 쪽하고 미래산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바이오 쪽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를 하는 게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기초산업이라고 보는 거고 미래산업은 뭐냐면 치료 이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분야라. 그리고 환자를 관리를 한다면 건강인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감기약을 지어주면은 거의 다 획일적인 감기약을 주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 다 다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몸에 맞는 감기약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가장 잘하는 게 IT 쪽이죠. 그리고 BT를 영합해서 MT를 융합한 융합 헬스케어 시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이고요. 요거는 정확하게 삼성이 2009년도에 맥쿼리의 투자 자문을 받아서 그래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사실 삼성이 바이오 쪽을 투자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삼성이 투자에서 실패한 게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투자 실패 이후 삼성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위축시켰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이 바이오 쪽을 방향을 잡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지금 경계하면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재용 체제를 중심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제 요거는 예전 좀 그림인데 여기서 조금 좀 그림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전자가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신약 쪽을 담당을 했고요. 테크인 쪽에서 분자진단, 그래서 이쪽 장비 쪽을 만들고요. 분자진단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사람의 DNA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유전자 분석 쪽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몸 상태를 맞추는 거고요. 이거는 향후 이 사람한테 맞춤형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이 있는데 이쪽이 바이오에 대한 모든 산업을 지금 총괄을 하는 쪽이었고요. 그리고 삼성 종기원, 그리고 삼성 전기가 항암, 세포, 삼성 SDI가 바이오 인포메틱스. 무슨 얘기냐면 삼성의 전 그룹의 모든 회사들이 바이오 쪽에 참여를 안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영향을 나눠 놓다가 이 전체를 묶어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로 모든 걸 넘겨놓은 거고, 그리고 각각의 사업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 업체를 볼륨을 키워서 분명히 상장을 시키겠죠. 삼성이 전형적으로 하는 방법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요쪽까지를 지금 기초산업, 요쪽까지를 미래산업. 그래서 결국은 US케어, 뭐 차세대 뭐 이런 쪽.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만 조금만 좀 볼게요. 삼성이 바이오 시장을 어느 정도로 보냐. 삼성이 지금 바이오 시장을 사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쪽을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1134, 요 정도의 어떤 규모다. 그러니까, 1000억 불 정도 시장이라고, 보면 되죠. 메모리 시장이 1000억 불 시장 정도가 되는데, 2020년도 되면은 요 메모리 시장 하나만 1000억 불 정도 시장이라고 좀 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436억 불짜리, 그리고 항암 치료가 1200억. 항암 치료제 하나가 얘를 능가하는 거고요. 바이오 신약 쪽이 이 정도. 그래서 분자진단 쪽이 이 정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틀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1조 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조 달러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0배, 11배 정도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이쪽에서 승부를 지금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모든 건 다 갖췄죠. 모든 건 다 갖췄죠. 뭐를 갖췄냐면 자금력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인원들도 지금 많이 뽑아갔어요. 인원들도 많이 뽑아갔는데, 딱 문제가 뭐냐면,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거죠.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좀 약하다는 거.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한 어떤 기회들이 올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다음 스케줄을 갖고 차곡차곡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다 좋다 이거죠, 올해. 올해 다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지수의 밴드도 위로 보든 아래로 보든 크게 밴드가, 벌어질 구간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은 상고하저가 되는데, 결국 이제 그 대형주 쪽의 업종 큰 틀로 봤었을 때는 조선하고 디스플레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지금 드렸고요. 그리고, 조선이나 디스플레이가 움직이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를 원하냐면 초과 수익을 원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성장 정책이라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건 그냥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성장이라는 건 미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이라는 게 대전제가 되는 게 분명히 미래가 있어야 돼요. 미래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상업화가 전제되지 않는 미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낼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업체들 아니면 업종군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2014년도 올해만큼은 분명히 강한 성장 정책이 나올 거다. 강한 성장 정책이 나오는데 그쪽은 어느 쪽이냐. 근데 대충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우리한테 펼쳐질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이 우리의 미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에너지 시장이 우리의 미래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기술들을 적용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과학관 같은 데 가보면은 그때 이제 서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영상 통화를 하면서 TV 화면을 보면서 전화를 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정말 저런 시대가 올 건가 했는데 지금 이미 왔죠. 그리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전화기, 손으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간 되겠지라는 미래만 갖고는 안 되고요. 상업화가 전제가 된 미래가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 관련 쪽에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2차 전지 쪽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2차 전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도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모델들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어느 쪽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전면에서 지금 삼성이 이끌겠다고 나온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안 됐을 때는 결국은 미래만 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방황만 하다가 결국 아무 결과치를 못 낸다는 겁니다. 자, 올해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분명히 크게 갈 종목들은 그 덩어리가 크게 움직이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따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요. 그리고 분명히 올해는 2014년도 신정부의 성장 정책에 강한 성장 정책이 진행되는 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에너지 누가 잡냐?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 부분 그 석유나 이런 것들, 중동이 석유라는 것을 장악하고서 상당 부분 성장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쪽을 어느 쪽을 갈 거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 흐름들은 굉장히 바뀔 거랍니다. 그런 거에 대한 최대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게 2014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수익들은 거의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여튼간 앞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2014년도 증시 전망에서 2부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